한때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설 것 같았던 일본. 그런데 지난 30년간 일본의 추락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 단행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것이 단초였습니다.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의 것은 무조건 좋다는 자세였던 것이죠. 자기보다 높거나 잘난 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국민성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은 미국과 유럽의 지식과 기술을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하여 자동차, 트랜지스터 라디오, 텔레비전, 오디오 시스템, 카메라, 건설 장비, 반도체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죠.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1등 국가 일본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머지않아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학들에선 일본을 가장 많이 연구했었죠. 그야말로 일본은 세계가 지향해야 할 롤모델 국가였던 셈이죠. 미국은 자신감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던 미국이 두 번의 오일 쇼크 여파로 금리를 17%나 올립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일본의 상품이 더욱더 미국에 쏟아져 들어가고 그로 인해 일본은 그만큼 더 달러를 긁어모으게 되지요. 불안감을 느끼게 된 미국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낮출 목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2배 올리는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게 되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라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책으로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이죠. 당시 은행원들은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며 제발 돈을 빌려가 달라고 사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빌려 자신의 본업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버블 경제에 막이 오르게 된 것이죠.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고 일본 황공터를 팔면 캘리포니아주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죠. 일본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부동산을 마구 사들입니다. 미쓰비시 그룹은 20억 달러를 주고 미국의 혼이설인 록펠러 센터를 구입합니다. 하와이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죠.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일본이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팽배했습니다. 1988년에는 개인 소득 면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누르고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GDP 면에서 소련을 넘어 세계 2위 자리에 올랐죠.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상위 50대 기업체 중에서 32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시점이 앞으로 10년 안으로 닥쳐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의 입에서 일본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 위기가 일본을 피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안정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무조건 저축부터 하려는 심리가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일반 상품들까지 잘 팔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중국에 뺏기고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발전을 대폭 줄이면서 전기세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가정이나 기업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것이죠. 이에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막대한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소위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덕분에 주가가 2.1배 뛰는 등
GDP를 포함한 모든 경제 지표에서 놀라운 청신호를 기록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컬럼니스트 오카나 유타카는 유례없는 금융 완화로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했지만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성장 전력이 가장 중요한데 아베노믹스는 미래를 개척할 혁신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하면 항상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남기는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2022년에는 192조 원이라는 가공할 액수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설 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일본 전문 분석가인 마르셀 시엘리안트는 일본은 2023년부터 경기 후퇴에 빠져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잃어버린 30년이 40년, 50년으로 연장되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이 대학의 요네쿠라 세이이치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세계로부터 배울 필요도 없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마디로 오만의 시대였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210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10억 명에 달하게 되는 반면 일본 인구는 현재 1억 2,500만에서 6천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경제력 3위인 일본의 영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아주 잘 나가던 1988년의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바렛 교수와 고베 대학의 요시하라 히데키 교수는 집단적 사고에 의한 창의성 결핍으로 언젠가 일본이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